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시사 이슈를 깊이 있게 논의해보는 시사 토크입니다. 전북이 아주 특별한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8일 전라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됩니다. 제주와 세종 그리고 강원도에 이어서 네 번째로 특별광역자치단체가 되는 겁니다. 특별한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특례들도 인정받게 되는데요. 특별자치도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기대와 함께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화면 왼쪽부터 민선식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추진단장, 김민영 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대전세종연구원 김웅주 책임연구위원 세 분과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특별자치도가 되면 아무래도 도민들에게 가장 큰 변화는 이름이 바뀌는 것일 텐데요. 네네네. 아마 우리 행정에서도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요? 네, 다시 명칭 변경에 따라서 그 행정 정비가 크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하고 하드웨어적인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주민등록이나 이런 행정정보 21종의 행정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각 중앙부처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뭐 대법원이 가지고 있는 가족관계 그리고 또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지방 세정 관련 시스템들이 이게 한 1,304개 정도 됩니다. 이런 시스템에 대한 정비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드웨어적인 부분, 우리가 말하는 뭐 도로 표지판이나 각종 관광 안내판, 이런 안내판에 대한 정비도 지금 준비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1월 18일 출범에 맞춰서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장님 뭐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름만 바꿔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제 특별자치도가 되면 말 그대로 일정한 뭐 자치권도 부여받을 수 있고 행정적, 재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또 권한들도 부여받게 될 것으로 기대를 되고 있어요. 네네. 우리가 사실 그동안에 놓고 보면 호남권이라는 틀 안에 묶여져 있다 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낙후와 소외를 고착화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상당히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굉장히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표에서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전북은 저기 경남 같은 경우는 부산이나 울산, 그리고 전남은 광주, 그다음에 경북은 대구, 그리고 충청은 대전, 최근에 세종, 뭐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5개 권역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동반 성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 전북은 강원과 같이 대도시가 없다 보니까 저희는 특히 우리 전북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남 광주라는 큰 도시 속에 같이 묶여 있으면서 많은 국가의 정책적인 부분에서 많은 좀 소외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전북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전라북도가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 됐다는 그 희망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특별자치도 지위를 받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국가 정책이나 사업들을 그간은 할 때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거나 허가를 받아야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바로 도지사가 직접 바로 하면서 또 신속하게 할 수 있음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 발전에 좀 성장의 모멘텀으로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김민영 교수님, 우리가 이제 특자도가 되면 재정의 안정성이랄지 자율성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뭐 경제 규모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느 정도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제주도의 사례를 이제 살펴보면은 최우선 재정부권 특례인 국세 이양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방제 수준의 고도의 자치권이 실현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 권한만 내려보내고 예산 지원을 외면을 하면서 오히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나서 이렇게 재정이 안정되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도민들에게 불편함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개별법상의 특정 조항으로 명시된 사무만 이양받는 기존의 형식이 아닌 저희는 재정분과도 같이 포함되는 형식으로 포괄적으로 권한을 이양받아야지만이 재정적 또 행정적으로 자립과 그리고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가 이제 특자도가 되면 정부 체계 안에서도 그 국무총리실 안에 총리 산하에 이제 전북 특자도 지원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시책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선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정책적인 배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밖에도 또 어떤 혜택들을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김 박사님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지방은 굉장히 그 상황이 열악합니다. 정부로부터 재원과 권한을 이전받지 않으면 그리고 지원받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자체 자원으로 고유 사무를 수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정부의 지원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은 정부로부터의 근거 조항과 함께 지원 근거 조항과 함께 어떤 특례 사무를 발굴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을 만드는 측면에서 이제 의미가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법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김영 교수님 얘기하셨듯이만 이제 재정분권에 관한 부분도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긴 하고요. 결국은 그 법 안에서 보면 특별법 제7조 1항에 따르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특별법 7조 제2항에 따르면 전북에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가 특별히 전북에게 조금 더 우선적으로 정부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 명시적인 조항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특례 사무를 발굴할 수 있는 그리고 분권적인 특례 사무 특례를 발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이것은 지원위원회 규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원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기구로서 그 전북의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발전 방안이라든가 또 그 행재정적 특례와 같은 그 특례 발굴 이런 것들을 하는 기구인데 그 기구를 통해서 법률안을 제출할 수가 있는 거죠. 제안을 할 수가 있으면 그 법률을 제안한 것을 그 부처 수렴을 통해서 법률이 이제 국회에 넘어가게 되는 건데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북은 그런 면에서 이 추진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국부서의 아주 큰 부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추진단을 통해서 안정적인 특례 발굴을 하고요. 그 과정 속에서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원위원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원위원회에서 그 법안을 중앙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특례를 발굴할 수 있는 여건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완할 게 조금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하더라도 보완이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입법적으로 그 특례가 발굴된 그 제안된 의견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해야 한다라는 어떤 강제 조항이 특별법안에 만들어지고 자치 조직권의 강화와 함께 이 안정적인 어떤 추진단의 운영과 지원위원회에서 발굴된 그 여러 가지 의제들이 입법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조항이 특별법안에 반영돼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법안을 만들거나 할 때 늘상 그 핵심 키워드이기도 합니다만 할 수 있다라는 이미 규정하고 또 해야 한다라는 강행 중이 있을 때 그 법에서 우리가 그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굉장히 크게 달라지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잘 살펴봐야 하겠군요. 민소식 단장님, 우리가 그 독립된 감사 기구도 설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자체적인 감사가 강화가 되면 어떤 효과를 또 기대할 수 있을까요? 사실 특별자치제가 되면 다시 이 지위에 맞게 사실 많은 권한들이 다시 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에 따라 결국에는 감사 기능도 다시 강화할 필요가 분명히 당연히 있고요. 그런 점에서 현재 법에도 직무상 독립된 권한을 가진 지위의 합의된 행정기관인 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해야 하고요. 그러면 근데 이게 감사위원회가 그냥 도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사위원이 7인 이내, 7명 이내로 할 수 있는데 2명은 의회에서 추천을 하고 2명은 도교육감이 추천을 하면 도지사가 임명을 하게 되고 또 위원장은 또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 해서 도지사가 임명하게 돼 있어서 이 감사 기능에 대해서 각종 책임성이나 독립성, 그다음에 각종 투명성 확보에 좀 더 강화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많은 부분들에 대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특별자치도로 가려는 것은 지역 발전의 새로운 발판 또 전환점을 구축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특자도법의 어떤 비전 또 이 비전을 실제로 이끌어낼 수 있는 특례를 얼마나 잘 담아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먼저 김웅주 박사님, 앞서서 특자도로 지정된 새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목표와 방향을 담고 있는지요? 예, 각각 그 4개의 특별자치 시도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 제주, 세종, 강원, 전북 이런 순으로 특별자치 시도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담고 있고 그 법안에서 특별법에 근거해서 이제 출범을 했는데 설치 목적에서 내용이 좀 분명히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세종시 같은 경우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로서 탄생을 했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도시로서 일부 행재정적인 자주권을 제고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권에 대한 어떤 특례 조항이 좀 크지 않다라는 의미를 좀 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균형 발전과 그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을 위해서 분권을 일부 부여하겠다라는 의미를 조금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과정 속에서 사업 특례를 발굴하면서 분권 특례를 병행적으로 발굴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어떤 연방제적 수준의 고도화된 분권적인 수준이 원래 있었고요. 그리고 애초에 국제자유도시의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 특례 등 그 규제 완화 같은 것들이 일부 부여돼 있어서 사업 특례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된 도시이고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목적이 그 법안에 담겨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원 어떻게 보면 이 두 지역 같은 경우는 세종과 제주는 단층제적 특성이 있어서 행정체제에 대한 특수성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법 안에 그 특례를 인정받은 것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다른 법안에서는 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하면 행정체제는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시군과 광역 간의 그 권한을 배분하는 문제, 하나는 그 계층구조의 문제인데 세종과 제주 같은 경우는 계층구조에서 단층제적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체제 자체에서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시군인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읍면동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광역과 읍면동으로 이어지는 단층제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광역이 기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부여받아서 지방자치법안에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북이랑 어떻게 보면 강원은 지방자치법안에서의 어떤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조금 더 만들어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그 특별법 자체의 내용을 보면 강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러니까 전북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그 지방 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라는 것을 하나의 목적으로 했는데 그 두 개의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원은 전북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그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라는 그 목적을 담고서 전북 개정안을 만들어냈고 이제 전북 같은 경우는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라는 그 조성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그 특별법을 이제 그 관해서 이제 사업 특례를 담으려고 하는 이러한 그 방향성을 잡고 있는 거로 보이는데요. 아마 그 법안은 지금 두 개가 법안 그 국회에 발의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민서직 단장님 방금 뭐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그 어떤 비전을 담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표에서 보시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의 비전은 우리 전북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 예를 들면 뭐 지리적, 인문적, 역사적 특성 플러스 국내 상황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북 특별자치도라는 비전을 설정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전북은 농도입니다. 사실 실제 통계상도 보면 우리 전북이 농도 보존율이 광역자치단체가 평균 한 43% 정도 되거든요. 우리 전북은 62%가 넘습니다. 그만큼 농업을 기반으로 한 그간 농생명이라는 뭐 식품, 종자, 미생물 이런 농생명을 많이 키워왔다고 하면 이제는 농생명을 넘어서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생명경제로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비전을 잡았고요. 그래서 이런 비전 속에서 저희가 크게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크게 저희가 경제 두 개 축, 생명산업과 전환산업, 그 다음에 도민의 해묵은 민생규제를 통해서 삶의 질 제고라는 이 세 가지 목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산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농생명산업이나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 제가 집착화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생명산업 육성,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산업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북의 주력 산업인 뭐 조선이나 자동차, 문화관광 이런 산업에 대해서 CO2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산업을 전환하는 전환산업진흥,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도민들의 공적인 행복 증진을 추구할 수 있는 각종 민생 규제 완화, 이 세 가지의 목표와 함께 이 세 가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으로 해서 인프라 쪽에 인력, 인재 양성, 금융, 인프라 같은 그런 인프라 부분, 기반 쪽, 그리고 이걸 핸들링할 수 있는 자치분권, 이렇게 세 가지의 목표와 두 가지의 인프라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특별자치도를 저희가 비전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인데요. 김인영 교수님,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이지만 사실 최근에 그 주변에서 보면 일반 도민들 같은 경우에는 특자도 이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아직 관심이 조금
낮다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도민들에게 물어보면 특자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특자도로 선정이 되면 내 삶에서 어떤 부분이 변화가 되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살펴보니까 강원도에 이제 살고 계신 주민에게 이제 물어본 겁니다. 강원 특자도가 출범한 이후에 어떻게 삶이 변화가 되었는가를 이제 여쭤보니까 전혀 이제 피부로 와닿는 것은 없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직접 원했던 그 학생들을 위한 뭐 학교를 만든다던가 혹은 이제 도민 대상 삶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전북도 제가 알기로는 이 특자도가 출범하기 이전에 시민 대상으로 혹은 도민 대상으로 설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들이 도민들에게 필요한 그 사업인지, 그리고 어떠한 것들이 도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 이미 분석을 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도민들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이제 민단장님도 나오셨지만 전북도청에서 찾아가는 설명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통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마 조만간 좋은 긍정적인 결실을 맺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월 이후에 출범을 하고 나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새롭게 법안들을 계속 만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도민을 중심으로 어떠한 그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굴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살펴보니까 공무원 대상 그리고 공무원과 같이 협업하는 단체들을 대상으로 홍보 혹은 설명회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민 삶에 혹은 피부에 영향을 주는 그런 제도들은 아직 조금 발굴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특자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예상되는 많은 변화들을 실제로 현실에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우리의 바람이나 내용들을 이 특자도 법 안에 이제 담아내야 하고, 이제 지난해 법안을 만든 이후에 이번에 이제 전부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만 232개 조항이 담겨져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지난달에 그 상임위 상정이 불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로 좀 늦춰졌는데 정기국회 일정상 가능할까 조금 우려도 됩니다. 그때 그 불발이 됐던 이유는 무엇이고 최근에 상황은 조금 분위기는 어떻게 좀 달라졌는지요? 네, 우선 답변 드리기 전에 앞서 말씀 주신 김명기 선생님께 말씀 주신 우리 도민들의 특별자치도에 대한 인지도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이 도민들과 소통하면서 전북 특별자치도 도민으로서 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8월 30일에 한병도 의원님하고 정우창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 발의하셔서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에 9월 국회 행안위 전체위에 상정을 목표로 좀 입법 활동을 했습니다, 사실. 근데 국회 상황이 좀 녹록지가 않아서 불발이 좀 됐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10월 국정감사가 지금 10월 26일 정도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러면 11월 초에 각 상임위 예산 심의와 맞춰서 심의 끝나면 바로 또 법안 안건 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월 초 안건 심의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좀 공감대를 갖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시급성에 대해서도 사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내년 1월 18일 출범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법안이 28개의 선언적 조항에 불과하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누구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이어서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거에 맞는 알맹이가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다 누구든지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전에 전부 개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인지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간도 국회 행안이나 법사위 중심으로 많이 활동도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도 저희가 이런 연내 법안 통과를 위해서 도민의 염원을 담고자 범도민 서명 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11월에는 국회에서 전북인 한마음 행사를 대규모로 하는데, 이런 도민들의 결집된 의지와 함께 또 그간 어느 때보다도 여야 공조가 많이 철저히 되고 있는 우리 전북의 현황을 놓고 봤을 때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많은 부분들이 보탬이 되면서 아마 11월에 당초 저희가 예상한 대로 국회 행안위에 대한 심의, 그다음에 금년 안에 통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연장선상의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8월에 잼버리를 굉장히 어렵게 치르고 난 이후에 굉장히 전례 없는 예산 삭감까지 또 이어졌고, 이러다 보니까
정부 여당과 관계가 상당히 좀 불편하고 껄끄러운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그 앙금이나 후유증들이 특자도법 법안 개정하는 데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이대로 가다 보면 상당히 또 통과에 부정적인 요인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잼버리 책임 여부를 떠나서 사실 그 상황이 특별자치도 전부 개정에 대해 영향이 사실 없는 건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제가 국회 활동을 하고 보면 여당이나 야당에서도 마찬가지로 특별법에 대한 내년 출범 전에 개정에 대한 이 생각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게 특별자치도라는 자체가 이 법안 전부 개정안이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의 어디 100년 미래를 설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또 실제 많은 지지를 좀 하고 있어서 그가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좀 저희가 좀 더 노력하고 같이 힘을 모은다고 하면 연내 통과가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 행정에서나 또 지역 국회의원들 같이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지지와 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김미영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단장님 의견과 거의 일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국회나 그리고 또 이제 중앙부처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 전북도가 특자도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당위성 이런 것들은 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잼버리 사태로 인해서 상황이 조금 이제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저희 도내에 있는 이제 국회의원들 그리고 이제 도의원들 그리고 전북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이 연내에 법안이 이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도 크게 어렵지 않게 이게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그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조금 더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홍주 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특별자치시도 이상 제고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111번에 해당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그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승격됨에 따라서 향후에 국정과제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전북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북 개정이 모두 통과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보고요. 강원도가 137개 조항을 발의를 했는데 입법 발의를 했는데 84개 조항인가요? 84개 조항이 통과가 됐습니다. 전북도 어떻게 보면 전부 이 조항을 담은 법안이 통과되길 바라는 것은 조금 무리일 수도 있으니까 이제 핵심이 될 만한 것 그리고 우선적으로 전북에 담아야 될 법안들 위주로 우선적으로 통과되길 희망하고요.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개정안 작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28개 조항으로는 특별자치도로서의 어떤 위상을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옛말처럼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이제 우리가 그 안에 담은 232개 조항 가운데 핵심 그 조항들부터 단계적으로 이제 반영을 해 나가도 나중에 또 시간이 좀 지나면 실효성이 좀 담보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가 법안을 만들 때 도민들의 의견은 또 어떻게 잘 살피셨는지 우리가 또 지향하는 바는 또 어떻게 잘 반영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단장님. 네, 가장 사실 특별법 전부 개정을 말을 할 때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사실 도민들의 의견과 함께 또 우리 전북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이분적, 지적 특성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장점, 강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주안점을 두고 저희가 발굴을 했고요. 실제 그 과정에서 토론회나 세미나 여러 많은 수차례에 걸쳐서 사실 저희가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사실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희가 전부 개정을 해서 하지만 이 개정이 저희가 1차 개정이거든요. 이 개정이 사실 여기서 멈추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특별자치도 운영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업데이트 시키고 또 그에 따라서 어쩌면 굉장히 이번에 부처 232조문에 대해서 부처가 다 100% 수용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고 또 추가적인 부분들은 계속 의견을 듣고 해서 법의 완성도를 높여갈 계획이고요. 그 과정에서 도민들이나 각계층 분들의 각종 그 직역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의 도민들의 의견을 좀 담아서 의지를 담아서 개정하는 데 더 전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영 교수님 말씀 주시죠. 네, 저도 이 법안이 충분히 저희가 지금 원하는 것들을 다 담아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첫 술에 배부를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는 타 시도와는 좀 다르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바텀업 형식으로 그 모델을 만들었다라는 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당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는 이제 그 특별법 개정안을 발굴을 하기 이전에 도민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충분히 했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저희는 약간 경제 중심으로 또 법안을 또 발굴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232조항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일정 수준 이제 한번 통과가 되고 나면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도민 중심의 그 법안이 발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이제 도민들이 이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인식 수준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소통하는 그런 그 자리를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앞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그 전북 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바가 글로벌 생명 경제 도시인데 이 관련된 특례를 발굴하기 위해서 제주랄지 강원도의 사례를 많이 스터디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께서도 그 여러 차례 전라북도에 이제 관련된 조언이나 자문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제주도 사례 가운데 우리한테 조금 참고할 만한 그런 특장점이나 사례들이 뭐 어떤 점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김홍주 박사님 네. 부탁드립니다. 제주는 이제 특별 그 국제자유도시라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2006년도에 이제 특별자치도로 출범을 하게 됐는데요. 무엇보다 제주가 부여받은 건 고도의 자치권입니다. 재정적인 특례로부터 해서 조직 특례, 인사 특례, 그리고 이제 입법적인 부분에까지 특례를 부여받게 됐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재정 특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 특례가 뭐냐면 보통 교부세가 있거든요. 이게 보통 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중앙 정부의 이전 재원인데 중앙 정부가 지방에게 그 재원을 내려줄 때 꼬리표가 붙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인건비 같은 것들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유로운 인건비성 경비를 쓸 수 있다 보니 조직 운영에 대한 자율성이라든가 조직을 그리고 설립하는 것 그리고 인력을 증원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정부가 가진 어떤 법령의 범주에서 벗어나서 조례로 정할 수 있게끔 하거나 특별법을 적용해서 특별법 안에서 도지사의 권한으로 할 수 있게끔 하거나 하는 등등의 그 권한 이양이 잘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정 특례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그 규모가 크다 보니까 우리가 액수로 비교하더라도 보통 교부세가 243개의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여받는다고 할 때 이게 일부 자치구 같은 경우는 광역시가 있는 자치구는 보통 교부세가 직접 내려가진 않거든요. 그게 광역에 내려가서 조정교부금 형태로 이제 구 단위로 내려가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다 포함된 형태라고 한다면 일부 보통교부세를 지급하지 않는 불교부 단체를 제외하고 24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 제주가 차지하는 포션이 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규모라고 큰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 보니까는 자주적인 재원에 대한 틀이 그 지역의 어떤 조직 운영이라든가 인력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해주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확장적으로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보면 중앙정부는 인건비를 어떻게 보면 총액으로 정해서 일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서 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도의회 직급이라든가 그 공무원들 정원이라든가 직급이 있잖아요. 그리고 집행부, 그러니까 도 본청의 공무원들의 직급이랑 인력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중앙정부가 제공한 가이드라인에서 운용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도의회 인력을 증원하면 집행부의 인력이 줄어들고 뭐 이런 서로 간의 제로섬 게임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적용 배제해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 전문위원을 구성할 수도 있고 사무기구를 구성할 수도 있는데 전문위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직국교정이라든가 인력의 어떤 증원에 관한 것에 배제돼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도의회의 역할과 기능도 굉장히 커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도의회의 역할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조직 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있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상설기구를 설립을 해서 특례 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건들이 조성이 되고 분권적인 특례와 사업 특례가 병행이 되다 보니까 현재 약 4,660개 권한이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조실에서 아니면 국무조정실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그 지원위원회는 이제 국무총리실 산하인데 실무위원회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무조정실에 지원단이 또 있긴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부처 의견 수렴을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발의된 그 사무, 그 특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법 과정에서 중앙부처의 의견 수렴이 끝나고 그게 이제 국회 상임위로 넘어간다고 하면 입법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수 있는 어떤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런 것도 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김민영 교수님. 네, 이미 김웅주 박사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저도 일단 제주도 사례 중에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사례는 재정분권 사례라고 봅니다. 지방교부세 3% 정률제가 적용이 되고 있어서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조직을 이제 늘리게 돼도 좀 자유롭게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제주도의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인사, 조직, 예산 이 세 가지를 가장 그 중요한 타겟으로 봐야 되는 게 저는 특별법의 성공이라고 보는데요. 이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주에서 특별법 중에 제 59조를 조금 눈여겨봤습니다. 59조는 지역인재 선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는 이제 지역 인재가 유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특화된 인구 유입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지역 내에서 그 실업률을 조금 더 완화시키고 또 삶의 질도 증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미시적인 부분이지만 이런 59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역 인재 선발 채용 관련해서도 추후 그 법 개정에는 안건에 좀 넣어주시기를 바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놓고 보면 그 2000년 중반쯤에 이제 그 지역 균형 발전 얘기가 나오고 또 이제 더불어서 지방 분권 얘기가 나왔고 그때 이제부터 그 조금 전에 김 교수님 말씀해 주신 인사 조직 예산에 대한 그 권한을 지방에 이제 이양해 줘야 진정한 분권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뭐 사실 어찌 보면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아직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어찌 보면 특자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앞에서 개척해 나가는 선구자 역할을 하는 행정 단위이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김웅주 박사님, 우리가 그 앞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제 2012년에 출범을 했고 2021년 기준으로 인구가 지금 한 3.3배 정도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제 어쨌든 외형은 많이 커졌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또 나름대로의 고민이나 한계가 또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우리 뭐 전라북도하고 주어진 여건이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수평 비교하는 것은 좀 의미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시일이 지나면 우리도 또 비슷한 그 고민들을 안을 수 있지 몰라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어떤 고민 한계 공유할 수 있을까요? 예, 그 세종특별자치시가 이제 설립되기 전에 원래 신행정 수도에 관한 그 건설 그 특별조치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후속 조치로 행복도시법이 제정이 되면서 세종시는 행복도시로서 처음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첫 삽을 그렇게 뜨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원화된 약간 법률 체계가 있습니다. 특별자치시로서 위상 제고를 하기 위해서 세종시법이라는 특별법과 행복도시법이라는 그 두 개의 법률안이 어떻게 보면 세종시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과정 속에서 전자인 그 행복도시법을 우리가 비추어 보면 중앙행정기관이 많이 이전해 왔고요. 그 다음에 그 대통령 집무실이 행복도시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세종시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0월 6일 날 올해 그 국회 규칙이 제정이 되면서 세종 국회의사당 시대를 이제 열었죠. 그렇다 보니까 행복도시법 측면에서 물론 국회의사당이 행복도시법에 반영은 되지 않았지만 행복도시법 측면에서 세종시가 행복도시에서 행정수도로 나가는 데 있어서의 성과는 굉장히 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자치시로서 위상을 얘기하면 아직도 갈 길이 굉장히 멀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 가지로 우리가 지금 얘기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전북도 좀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치 논거와 분권 특례와 사업 특례 이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설치 논거에서 보면 세종시는 국가 균형 발전이랑 행정중심 복합 도시를 건설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건 정부주도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세종시법 3조에 의하면 행재정적 자주권을 그 국가가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여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설치 논거에서 자치 분권과 관련된 내용은 부차적인 거로 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분권 특례를 발굴하고 그 과정에서 사업 특례를 발굴한다는 것은 행복도시법과 현재 세종시가 갖고 있는 자치권에 대한 위협으로 인해서 아직 좀 한계가 있다. 그렇다 보면 전북도 지금 그러한 전북을 대표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 가면서
그 목적에 분명한 어떤 분권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러니까 그 사업을 이룰 수 있는 자치분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분권적인 부분인데, 세종시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부세가 굉장히 작습니다. 가산수요라고 그래서 필요한 액수의 한 25%를 조금 더 주는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100원이면 120원, 25원 줍니다. 근데 세종시가 갖고 있는 교부세 총량이 작기 때문에 가산수요 액수도 작고요. 그래서 교부세 총량을 제주랑 비교했을 때도 20분의 1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인건비도 안 되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조직 운영과 어떤 인력의 증원과 관련된 것을 고려한다고 하면 애초에 교부세 제도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지 않아서 조직 운영에 대한 자율성도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선에서는 행복도시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건설했던 도시이고 자치권이 미흡한 상황에서 특례 사무를 발굴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들어내기에는 한계가 역력했던 거죠. 그래서 사업 특례가 없고요, 법안에 자체에. 그렇다 보니까 사업 특례를 발굴해서 만약 일괄이양법이 있으면 정부에서 권한을 이양해 줄 테니 자치단체에서 발굴해 주세요라고 하면 세종시는 똑같습니다. 전북도 뭐 처음에 그랬을 텐데요. 사무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일선에서 공무원들이 이거 재정 보전을 해주는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이 사무를 받았을 때 업무만 증가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두려움들이 종합적으로 서려 있고, 그리고 이게 자치 사무인지 고유 사무인지도 사무총 조사가 잘 안 돼 있어서 일선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분권적인 특례가 미약해서 사업 특례를 발굴하는 과정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정부가 가진 한계들도 좀 있습니다, 현재. 왜냐하면 행안부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기조 중에 하나가 그 지방공무원의 1%를 감축하라고 돼 있거든요. 예.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 특자도를 다 포함해서 지방자치단체 인력을 증원시키지 말라는 얘기는 기준인건비 적용을 아주 타이트하게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럼 교부세와도 연동이 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들을 이제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현재의 기조, 그다음에 세수 60조 결손이라는 또 현재 상황도 이해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세수가 이제 빠지게 되면 자기들이 그 세수의 일부가 교부세로 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재원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 이전 재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재 구조 속에서 우리가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부세를 어떻게 받아낼 것이냐. 거기에 대한 논리가 필요하고요. 그 과정 속에서 또 문제가 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이 있습니다. 이 중앙정부가 내려준 이전 재원이다 보니까 그 정해진 파이 안에서 서로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우리 특별자치시도가 그 어떤 특혜를 더 받게 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와 불만, 갈등,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가진 현재 뭐 재정 건전성 기조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서 풀어갈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아마도 전북과 세종, 그다음에 강원, 제주가 이게 협력해서 뭔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겠다. 그러한 것들이 기반이 돼서 분권적인 어떤 자치권이 확보가 돼야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사업 특례가 일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질문 드리려고 하는 내용에도 뭐 일부 답변이 지금 먼저 나오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사실 그 첫 발을 떼는 입장에서 볼 때 앞에 이제 먼저 경험한 지역들도 굉장히 많은 그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전라북도를 비롯해서 제주, 세종, 강원 이 네 개 특자시 특자도가 지금 함께 상생 협약을 맺고 정부에 이제 대응해서 공동의 그 어떤 목소리를 내기로 했는데, 이 특자도 특자시가 앞으로 이 분권형 균형 발전 모델로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 뭐라고 보시는지요, 원장님? 사실 그 논의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현 정부가 어느 정부 이상으로 사실 지방 분권에 대한 많은 의지를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국정 과제에도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 구현을 국정 과제를 하고 있는데,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4개 특별자치 시도가 그런 점에서 이번 지방 분권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모델이 되는 그런 지금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4개 특별자치 시도가 정부에서 추구하는 지방 분권의 하나의 모델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크게 중요한 게 하나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입법 권한을 주도록 해서 자주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과감히 내려줘야 한다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재정 분권에 대한 그 지원 부분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2가지를 놓고 우리 4개 특별자치 시도가 정부에서 추구하는 지방 분권의 선도 지역 모델로서 확산의 기본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연합을 해서
4개 특별자치 시도가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뜻을 같이 하자. 그래서 이런 입법 분권이나 재정 분권에 대한 공동의 목소리를 내서 같이 정부 정책에 나가는데 선두자로서 역할을 하자는데 뜻을 같이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 교수님. 예. 네, 저도 4개 특별자치시도가 상생 협약을 맺은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자도를 출범하기 이전에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지금 또 부정적인 악재도 존재를 합니다. 긍정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균형발전특별법이 입법이 되었고 또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이 되면서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 의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김웅주 박사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재정적인 측면 그리고 인력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타이트하게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4개 특별자치시도가 같이 상생협약을 통해서 권한을 얻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포괄적 권한이 실현이 되려고 하면 국세 이양이 관건인데요. 이것들이 실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늬만 특별자치도가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협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대한 4개 그 시도가 선도 모델로서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좀 공동의 과제를 발굴하는 게 좀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 박사님은 아까 해주신 말씀 중에 혹시 더 추가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뭐 공동의 어떤 협력과 그 논리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추가적으로 시급하다기보다는 좀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면 입법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령, 시행규칙 등 어떤 법규 명령에 근거해서 그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앙부처의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로 한다고 돼 있지만 실제 운영할 때는 법규 명령에 다 따라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아니기 때문에 제주 사례를 잘 봐서 어떤 조례, 그러니까 특별법, 일반법에도 되지 않게 일반법 적용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할 수 있게끔 한다거나 특별법에 담아서 실질적으로 도지사의 권한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조금 정리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그 대대적인 변화 또 새로운 출발 선상에 지금 전라북도가 서 있습니다. 끝으로 당부대지 각오의 말씀 마무리 발언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장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30초씩만. 네, 크게 지금 현재 정부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 시간에 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내 국회 통과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모든 것이 다뤄지는데 이에 대한 도민들의 많은 지지와 염원을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내년 1월 18일이면 출범하게 되는데 이 출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출범 후에 이 법을 얼마나 제대로 활용해서 실행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민들께서 많은 따뜻한 거칠고 이런 격려나 질책도 많이 주셔서 특별자치도 법안이 제대로 법이 우리 지역에서 실행돼서 도민들의 삶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 교수님. 예. 저는 법 제도가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결국에 성과는 이 법을 운용하는 사람들, 그 법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전북도청 같은 경우는 스스로 이 200개에 달하는 법안을 발굴을 했기 때문에 전문성은 담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금 더 이 법 개정의 실현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을지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 박사님. 예, 특별자치 시도의 실패는 전국 자치화 분권의 실패라는 이 개념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 속에서 특별자치 시도의 연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의 연대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대외적인, 내외적인 확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시민단체와 그 특별자치 시도를 연계할 수 있는 중간 지원 조직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공식적, 공식적인 네트워크를 좀 만들어서 하나의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고 그 과정 속에서 지방민주주의 확장을 조금 더 해나가야 될 것이다. 우리가 대의민주제 속에 살았지만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했을 때 우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소외되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정치에 무관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투표장에 가지 않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역의 의제에 얼만큼 관심을 갖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방민주주의 확장을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분권의 지지자가 될 수 있게끔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전라북도가 지난 1000년간 사용해온 전라도라는 이름을 비로하고 새롭게 출발합니다. 낙후와 소외 그리고 침체와 위축에 길고 짙은 그림자를 떨치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 이름이 국가 균형 발전의 또 다른 모델이자 성공 사례로 안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사토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